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지난 2~3년간은 고속 프린터의 열풍이 불었는데요. 최근에는 멀티컬러 프린터들의 각축장인 듯 합니다. 마치 벤브랩이 만든 태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전 세계의 3D 프린터 제조사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컨슈머 제품의 기존 강자였던 크레얼리티나 플래시포지도 이 흐름에 탑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플래시포지가 선보이고 있는 4컬러 프린터인 AD5X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덕유항공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프린터에 대한 협찬 리뷰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작인 어드벤처러 5M과 5M4의 경험이 무척 좋았거든요. 플래시포지의 5M은 아주 탄탄하고 안정성이 있고 또 언제든지 믿고 출력을 맡길 수 있는 프린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멀티컬러 기능까지 탑재한 프린터라면 당연히 좋겠다 생각을 하고 2주 정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AD5X는 코어 XY 방식입니다. 가격이 60만원대 멀티컬러 프린터는 애니큐빅의 코브라3 콤보 제품이 있었고, 최근에 소개했던 크레얼리티의 하이 콤보가 7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두 다 베드슬링어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AD5X가 안정성 면에서는 높게 평가받고 있는 코어 XY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색다른 노즐 교체 방식입니다. 최근 3D 프린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즐과 노즐목 일체형이 많은데요. AD5X도 일체형 노즐 교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기를 비롯해서 기존 5M의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노즐 헤드 쪽은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5M에서는 하단 노브를 오므리고 노즐을 아래로 잡아대리면 빠졌는데 5X는 퀵스왑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헤드 커버를 벗기고, 여기 헤드 커버에 펜이 달려 있는데 펜에 쓰이는 전원과 신호에 대한 연결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다른 프린터들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양말을 벗긴 다음에 노즐을 덮고 있는 클립을 젖히고 빼내는 방식입니다. 이건 벤브랩의 A1 시리즈와 거의 같은 형태인데요. 히터와 서미스터는 헤드 본체에 두고 노즐 파츠만 빼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M의 일체형 방식이 더 좋다고 보아 바뀐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서미스터와 히터 분리로 인해 노즐 자체의 가격은 좀 더 싸졌을 것 같아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줄어들 듯 합니다. 셋째는 고속 프린터입니다. 이제는 굳이 고속 프린터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 고속 프린터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MVS 테스트 결과는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최대 최종 유량인 MVS는 쿠빈의 일반 PLA로 측정한 결과 22 큐빅/ms가 나왔습니다. 이 값은 벤브랩을 비롯한 다른 고속 프린터들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성능에서는 0.2mm 적축 높이 그리고 0.4mm 선폭 출력 시 약 270ms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스펙입니다. 넷째는 공간 차지입니다. 저는 AD5X 제품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특별한 멀티컬러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사의 멀티컬러 프린터들은 AMS, CFS, ACE 등의 이름으로 프린터 본체와 별도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플래시포지의 IFS라고 명명한 이 멀티컬러 장치는 아주 작은 크기이고 본체 상단에 거치해서 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른 멀티컬러 프린터들에 비해서 공간 차지가 가장 적다고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에 멀티컬러 프린터를 놓아야 된다 하면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IFS 시스템입니다. 사색 멀티컬러 공급 장치인데요. 예전부터 이런 거 만들어 판매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플래시포지가 이것을 해냈네요. IFS 장치를 장착한 AD5X로는 이런 슈퍼오지 작품도 출력해낼 수 있고 멀티컬러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장치 하나 추가되었을 뿐인데 멀티컬러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서 혹시 이 장치만 있으면 어떤 프린터도 멀티컬러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요. 하지만 플래시포지의 기존 5M 시리즈에도 이 장치를 달 수는 없다고 합니다. 호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멀티컬러 프린팅을 하려면 헤드에 필라멘트 커팅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있겠고요. 똥 배출구 등의 하드웨어적인 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컴팩트하게 멀티컬러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내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터 2개가 들어있고
하나의 모터는 캠처럼 생긴 회전체를 돌리는 데 쓰이고, 이를 통해서 1, 2, 3, 4, 4개의 공급장치 중 어떤 쪽의 필라멘트를 돌릴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쪽에 있는 모터에서 회전을 통해서 맞물린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프루사의 MMU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예전에 보았던 스텔라 무브의 피타라고 하는 유닛과도 비슷해 보였지만 구동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AMS를 비롯해 다른 멀티컬러 공급장치들이 각 필라멘트마다 개별 모터와 전체 모터에서 최소 4개에서 5개의 모터가 들어가는 데 반해서 IFS는 2개의 모터만으로 4세 필라멘트 공급이 되는 방식이라 소형화와 저가 제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구동 방식 때문에 필라멘트를 삽입하면 바로 필라멘트가 공급되지 않고 일단 첫 번째 모터가 몇 번째 필라멘트를 밀어넣을지 자리를 잡는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춰야만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필라멘트 공급에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TPU 멀티컬러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지금까지 벤브랩의 AMS 시스템을 차용한 멀티컬러 프린터들이 모두 다 TPU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벤브랩의 공식에도 TPU가 안 된다고 나오고, AMS 라이트에 대해서도 경도가 높은 TPU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95A TPU보다 연하고 말랑이는 플렉서블 필라멘트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렐리티의 CFS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TPU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5X에서 TPU가 된다? 일단 의심 한번 받고 TPU를 장착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무난히 출력을 해주더군요. 필라멘트 공급에 있어서도 무리수가 없고, 커팅 및 필라멘트 체인지 과정도 일반 PLA 필라멘트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TPU를 멀티컬러 출력 시 사용을 하고 싶었던 분에게는 무척 반가운 희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하기에 다른 제품에 대비해서 특징적이거나 장점으로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배드 간섭입니다. 이건 처음 언박싱할 때 저를 무척 당황시킨 사건인데요. 출력을 하려면 일단 오토홈이 진행되어야 하고 오토 레벨링도 필요한데 오토홈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뒷면 똥통과 베드 한쪽에 걸리는 간섭 현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D5X의 Z레벨 방식은 베드 하단에 로드 센서를 이용하고 있는데, 베드에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노즐이 눌렀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노즐과 닿는 지점, 즉 Z홈 위치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즐이 눌리기도 전에 뒤쪽 하우징과 닿아서 눌려버리는 바람에 오작동을 계속했던 것이죠. 라이브 방송 시 저는 임시방편으로 인두기를 이용해서 간섭된 부분을 녹여내고 진행을 했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베드 하단을 분리시켜서 간섭 부분을 3mm 정도 잘라내고 문제를 완벽히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AD5X의 바디는 기존의 5M 시리즈의 하우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멀티컬러를 위해 똥바지 부분이 추가되면서 설계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간섭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베드 한쪽에 파진 부분의 마진이 너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립 시 약간만 위치가 바뀌면 그냥 간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좌우로 5mm가량만 넓게 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덕유항공사에 알렸고, 덕유항공은 제가 받은 제품이 초기 베타 버전 샘플이어서 그럴 거라며 플래시포지사에 피드백을 했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처럼 베드 하단 쪽을 조금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긴 하지만 새 제품이고 또 이런 작업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고주파음입니다. 아이들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괜찮지만 출력을 걸게 되면 프린터에서 고주파음이 납니다. 네, 노즐 온도 50도를 경계로 나고 안 나고 하는 걸 모아서 헤드 내부에 핫엔드 쿨링팬이 돌면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이게 은근히 귀에 거슬립니다. 셋째로는 과압출 똥입니다. 이는 필라멘트 교체 시 목격이 되었었는데요. 멀티컬러 시 프라임 타워를 세우면 좀 방어가 되지만 프라임 타워 없이 출력을 걸게 되면 필라멘트 교체 직후 돌아오는 노즐에서 순간 과압출이 발생하면서 이런 표면 불량이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필라멘트 교체 시퀀스를 포맷단에서 수정함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펌웨어 업데이트 시에는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는 레벨링 틀어짐입니다. 레벨링은 모두 5x5에 25포인트를 측정을 하고 출력을 진행하는데, 원시 종이짝 출력을 해본 결과 좀 타이트해서 눌림감은 있지만
그래도 레벨은 잘 맞춰줬습니다. 저는 보통 레벨을 한번 맞추고 나면 잘 안 틀어진다라고 여기고 다음 출력 시에는 레벨 측정 단계를 빼고 출력을 많이 하는데요. AD5X에서 그렇게 했다가 몇 번이나 첫 레이어가 배드를 긁듯이 출력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레벨링 값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래서 매번 틀어져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다섯째는 빌드 볼륨입니다. 이 프린터는 전작인 5N과 마찬가지로 220x220 그리고 높이 220의 빌드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최근에 출시된 프린터들 대부분이 250x250 이상의 베드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큰 출력물 위주로 출력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 공유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 카메라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코엑스 방식의 저렴한 가격대 멀티컬러 프린터이기 때문에 카메라 정도는 없는 게 이해는 되지만 최근 출시되고 리뷰했던 프린터들 중에 카메라가 없는 기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부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플래시포즈는 플래시 메이커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을 가능케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전에 5M 프로 리뷰할 당시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모니터링이 너무 화면도 끊기고 해서 안 좋았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D5X로 들어가 보면 출력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 답답하더군요. 별도로 카메라를 구입해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가격을 조금 더 받더라도 기본 카메라를 장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비성입니다. 조립 설치는 상당히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비성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멀티컬러 출력을 하다가 필라멘트가 튜브 안쪽에서 부러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단 튜브를 빼서 안쪽 필라멘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IFS 쪽의 튜브는 잘 빠졌지만 허브 쪽의 튜브가 정말 안 빠지는 겁니다. 이 허브는 벤브랩의 A1 시리즈 허브와 거의 같은 형태의 구조라고 보았는데 A1은 많이 빼봤거든요. 그런데 얘는 정말 안 빠집니다. 플래시포즈 위키에 있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 속에서도 3번을 실패하고 빼더라고요. 저는 이것 빼다가 튜브 손상이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냥 허브 자체를 분해를 해줬습니다. 허브 분해도 쉽지는 않았지만 열어보니 안쪽에 부러진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튜브 장착 상태를 봤는데 A1에 장착된 것과 거의 동일한데 열어서 봐도 휘팅이 눌릴 때 잘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허브 내부의 필라멘트를 뺐는데도 어딘가 필라멘트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익스트루더를 제거를 해야 했는데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키에 올라온 정비 영상에는 케이블과 보드를 모두 제거하고 모든 선을 다 뺀 다음에야 익스트루더를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구조를 보니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보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필라멘트 감지 센서를 익스트루더에서 분해하는 걸로 방법을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익스트루더 내부에 부러진 잔여 필라멘트까지 다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익스트루더를 빼서 분해하는 작업은 프린팅 생활하다 보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AD5X의 익스트루더 분해 작업은 초보 입문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출력 퀄리티입니다. 출력 퀄이 많이 안 좋진 않습니다. 요즘 프린터들의 출력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보다 깐깐하게 평가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다른 출력물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위화감은 없었는데요. 평타 이상은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퍼런스 출력물로 꼭 출력해보는 50% 사이즈 베비 그루트 출력에서 뭔가 모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플래시포즈 5M 프로로 동일한 필라멘트, 동일한 G코드 설정으로 출력을 해본 결과와 비교해보았습니다. 5M 프로 역시 잘 나왔습니다. AD5X 출력물에는 약간 뾰루지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뾰루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M 프로에 보이지 않던 결함이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통을 출력해보고 5M 프로 결과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이 AD5X입니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정사각형 출력물에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직각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프레쉬 어드밴스가 먹질 않았나 싶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어서 캘리브레이션을 했는데 약 0.032 정도가 나왔습니다. 플래시포즈의 전용 슬라이서인 오르카 플래시포즈의 기본 세팅은 0.02호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0.032로 수정을 하고 다시 출력을 했는데요. 튀어나온 게 그대로입니다. PA 적용값을 과하게 0.07을 넣어보니 모서리 튀어나옴은 줄었지만 이 값으로 출력은 어려울 듯 합니다. 플래시포즈에서 제공해준 기본 프리셋은 아직 아쉽고 좋은 컬을 위해서는 별도로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AD5X에서 보았던 특장점과 아쉬운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적인 5M 시리즈에서도 하드웨어는 좋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평을 했었는데요. 이번 AD5X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측면의 최적화는 좀 딸린다고 느껴졌습니다. IFS라고 하는 컴팩트한 멀티컬러 장치를 적용한 혁신성이 있지만 아직은 이것을 제대로 소화내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초기 문제점들은 개선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제품은 TPU를 이용한 멀티컬러 출력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코엑스 방식 멀티컬러 프린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제품의 구입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으니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유항공에서는 AD5X 구입 시 썬루프 필라멘트 용접기와 베드 안착을 위한 스프레이 접착제도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붐이었습니다.